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경빈 작가 파주 사시죠? 네, 파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로 편입 안 된답니까? 일단 고양시가 편입이 된 다음에 저희를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는 고향이 수원입니다. 아, 수원. 순차적으로 되면은 혹시 수원도 안 해주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네. 근데 이제 수원이 전통적으로 항상 우리는 광역시 안 해주나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광역시를 안 해주나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물론 지금 이제 특례시 뭐 이런 것이 이제 얘기가 이게 된 건데 항상 그 논리 때 항상 들었던 경기도가 항상 들었던 얘가 수원을 해주면은 다른 데도 형평성이 뭐 항상 이런 거예요 사실. 근데 이번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김포가 과연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겠지만 서울이 1000만 이하 도시가 된 것을 굉장히 김기현 대표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세종시 왜 만들었나요? 지나치게 서울이 팽창해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 행정수도 만들지 않았나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어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뭐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좀 여당에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미 메가시티 구상은 PK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을 묶는 메가시티 구상이 실제로 실현 가까이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제 지자체장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도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부울경에서 모두 시장과 도지사가 바뀐 이후에 사실상 파기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던 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 서울은 가능하냐 뭐 이런 의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많이 이슈가 돼서 모두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또 차근차근 해보고 자 오늘은 또 이것 외에 이슈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 담겼나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와서 직접 대통령이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있었습니다. 연설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하고 사전 환담을 가졌는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지난해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두 사람의 공식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환담장에 입장을 해가지고 이 대표를 향해서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 라면서 악수를 건넸고 이 대표도 웃으면서 악수를 맞받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비공개 환담으로 전환된 이후에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정부 부처는 이런 점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집행해달라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하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환담 마치고 나서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이 꼭 만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은 안 된다 등등의 여야 협치를 강조하는 말을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야당을 향해서 대통령의 일종의 화해 제스처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는 여당에서 야당 순서로 이제 호명을 하는 지도부를 호명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정치권의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먼저 호명하고 그 뒤에 이제 김기현 대표를 호명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를 먼저 호명하고 그다음에 윤재욱 원내대표를 호명하는 방식으로 여당 지도부보다 야당 지도부를 먼저 호명하는 일종의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했다라는 게 언론의 분석이고요. 지난해 10월 시정연설과는 이제 많이 좀 대비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국회 안에서 대통령을 향한 별도의 피켓팅을 하지는 않았고 시정연설이 있기 전에 국회 로텐도홀에서 뭐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이 우선이다, 민생경제 우선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침묵 시위에는 이재명 대표는 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항상 말이 아니라 발을 봐라, 또 예산을 봐라, 그 철학과 이념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과 제도로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시정연설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시정연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내용을 봐야 될 것이고 예산이 어떻게 짜져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예산 오늘 시정연설의 내용을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국가 예산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규정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가 강조해왔던 게 소위 이제 건전 재정인데요. 이거를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셈인데 현재 정부가 이 건전 재정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연설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건전 재정이 대한민국 경제의 목표인가요? 그러니까는 수단이죠, 사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이제 짚어야 되느냐 사실 좀 멀미가 나는 얘기인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파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된다. 근데 왜 아껴야 되냐면은 이게 함부로 쓸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거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즉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에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지라든가 분배라든가 이런 데 쓸 돈이 지금 뭐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투입하기 위해서 건전 재정을 이제 유지해야 되나 뭐 이런 논리예요, 보통은. 그러면은 여기다 대고 저같이 그래도 그런 논리에 좀 반대하는 좀 이제 그거보다는 좌측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 결국 있는 사람들 기업에 좀 이렇게 좀 기울어진 그런 논리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가 있어야 사실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분배에 지금 신경 쓸 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기조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전한 논쟁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인데 지금 이 정부의 예산의 방향을 보면은 건전 재정이 목표이냐라고 지금 물으셨잖아요. 네. 그 자체가 목표냐. 그렇죠. 네. 건전 재정이 목표냐를 넘어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건전 재정이 목표냐라고 묻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분명해 보여요. 그 지출을 줄이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지출을 줄여가지고 미래 먹거리에 들어가는 지금 뭐 예산을 뭐 확보해가지고 거기 투입하겠다는 거냐. 그게 아닌 게 R&D 예산을 막 확 줄여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하던 거를 못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당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막 이래선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국면이고 과학계가 막 지금 어질어질한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R&D 예산이나 이런 게 미래 먹거리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는 대표적인 것인데 이거는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R&D 예산과 관련해서 네. 실은 이 비판이 굉장히 그 뼈 아프게 생각이 됐는지 연설문에 가장 많은 부분이 R&D 예산 삭감을 정당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와 여당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R&D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최근에 나오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던데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이제 그게 뒤집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쪽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이나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제 대통령의 연설은 방향이 반대가 되는 셈인데요. 보통 이제 국가 재정을 알뜰하게 쓰겠다라고 할 때는 복지 분야의 재정을 줄여서 그걸 이제 R&D 분야라든지 기업 분야에 투자한다라는 게 보수적인 정치 세력의 상식인데 지금 대통령이 말에 따르면 3조 4천억 원을 R&D 예산에서 빼가지고 나머지 복지 지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가 되는 셈이라서 과학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거를 R&D 예산 삭감을 하는 거를 통해서 달성하는 게 맞느냐. R&D 예산을 빼서 복지 분야로 이동시키니까 괜찮은 일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문제다. 이거를 이어화학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의 공동대표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R&D 예산 삭감 방침을 고수할 뜻을 분명하게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계도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표현한 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지출 규모를 줄인 상황에서 3조 4천억 뭐 전체 지출 규모를 줄였다고 표현하지만 그게 우리 가계부에 쓰이는 방식대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 뭐 200만 원 받았는데 그중에 지출 190만 원 하던 거를 뭐 180만 원으로 줄였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건전 재정을 추구한다고 하니까 전체 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어쨌든 R&D 예산을 줄여놓은 거를 그만큼을 그대로 그러면 복지 재정에 투입을 한 거냐 이거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정치권 예를 들면은 민주당 정의당에서 비판하는 바가 뭐냐면은 복지 예산을 그러면 3조 4천억 줄인 그대로 그러면 그게 R&D 예산 줄인 게 그대로 지금 복지 예산에 옮겨간 거냐.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는 게 복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원래 늘어나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원래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늘어나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는 다른 복지 예산 분야가 줄어든 것이 다른 복지 예산으로 넘어가서 늘어난 걸로 볼 수 있는 분야도 있는 것이고 해서 사실은 복지 예산도 전체 분야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 예산도 늘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복지 예산도 수의 계층이 서로 사실은 나눠 가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국면이어서 이 뭐 두텁게 예를 들면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라는 말도 그것 자체를 우리가 늘어났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한 목표가 건전 재정이다라고 했을 때는 뭘 목표로 한 건전 재정이냐 이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은. 위한 건전 그렇죠. 재정이냐.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위한 것이다라고 100% 볼 수도 없다라고 하면은 뭘 목표한 예산이냐 이게 지금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R&D 예산 3조 4천억 감축 요거는 정말 미스테리로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기정통부에서요. 과기부가 소위 카르텔 비효율 나눠먹기 예산과 관련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밝힌 비효율 예시가요. 총 12개 사업 총 1,200억 원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3조 4천억 중에서 1,200억 원은 비효율 예산이라고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기부에서 얘기한 거 100% 인정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3조 1,000억 원, 3조 3천억 원은 뭐가 비효율 예산이고 뭐가 나눠먹기 예산이고 뭐가 카르텔 예산인지 밝혀줘야 되잖아요. 못 밝힙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예산 삭감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쪽 용어에서는 소위 헤어컷이라고 하죠. 그냥 일괄적으로 머리를 치듯이 탁 쳐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왜 세부 자료 제공하지 않냐? 세부 자료를 제공하라.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세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예산 중에서 이해관계자가 없는 예산이 있나요? 그럼 대한민국 예산 세부 자료를 밝히면 안 되죠. 이 논리대로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세부 자료 못 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에서 반발하는 거고 저는 이 얘기도 그래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건비인데. 인건비 다 잘라놓고 고용 불안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책이 뭐예요 도대체? 나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포, 구리, 광명, 하남, 서울 편입. 여당 같은 경우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오고 갔나요? 자, 어제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한 얘기인데요. 다른 데도 아니고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대책 간담회였습니다. 여기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에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정을 했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광명, 구리 이런 인접지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울 편입을 원하면 할 수 있느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인구의 85%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수성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라서 수긍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구상이 결국 대통령실하고도 교감한 결과물이다라는 게 지금 이제 여당 지도부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권에서는 소위 메가시티 서울의 편입 대상으로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뭐 고양시, 부천시 등등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도시들의 2021년 현재 인구를 계산해 봤더니 총 325만 명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325만 명을 빼서 한 번에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과연 이제 가능할지 여러 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어쨌든 행정구역을 개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뭐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김포만 서울에다 편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속으로 지금 쭉 말씀하신 뭐 하남, 구리, 광명 이거 다 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의 수준인 거면은 옛날에 이제 아까 뭐 메가시티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남권 메가시티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옛날에 이제 김문수 지금 이제 경산호 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할 때 네. 메가시티 리전 구상이라고 제가 이제 경기도 사람, 경기도 출신이니까 네. 그때 이제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경기도 권역을 다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을 다 묶어가지고 거대한 어떤 뭐 메가시티 리전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큰 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뭐 그걸 추진한다고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최소한 어쨌든 큰 계획이 뭔가 있고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옳다 그르다 다 떠나서 근데 그런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김포를 뭐 여기다 붙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거기에 대한 무슨 찬반이라든가 뭐 효과를 검증하거나 이 경제성이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김포의 어떤 교통이 뭐 이게 뭐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러 간 자리에서 김포를 서울에다 편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정책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은 이게 선거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지를 바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효과를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김포가 이제 서울 서부권의 어떤 개발을 하는데 막 이렇게 어떤 호재가 돼가지고 네. 동부하고 이제 동서가 균형이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부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거기에 뭐 땅을 사야 될까요? 뭐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연끌 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끌 대출 지금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좀 건드리면 IMF처럼 될 수도 있는데 전 정권에서 연끌 대출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연끌 대출을 또 자극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를 다 뭐 알거지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하고 문제를 이게 문제다라고 진단하는 거하고 추진하는 대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해결책하고 다 안 맞는 거를 왜 얘기하고 있는 거냐. 결국 이 개발 심리를 자극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과거에 뉴타운 선거할 때처럼 뭔가 집값 상승 어떤 그 기대 심리 이런 걸 자극해가지고 단기전에서 뭔가 이 포퓰리즘으로 이득 보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막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좋은 거겠습니까? 저는 그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지금 가지게 됐습니다. 이 메가시티라는 게 오늘 하태경 의원이 시선집중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메가시티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간사이 메가시티하고 맨체스터 메가시티 전략이 최초로 전 세계에서 나온 메가시티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시작했느냐. 런던이나 동경에 비해서 지역이 쇠락하기 때문에 쇠락하는 지역을 광역 단위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다 합치는 것도 아니에요. 연합을 해서 쇠락하는 지역의 개발 동력을 발전의 동력, 지속 가능성을 한번 높여보자라는 것이 나왔어요. 저는 서울을 수도를 메가시티로 만들자라고 하는 전략을 과문해서 그런지 못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주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지방을 어떻게 살릴까? 지방의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서라도 지방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스에서 천공이 경기도 서울에 통합해야 한다는 강의를 지난해 1월에 올렸었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다른 이유를 찾게 되잖아요. 총론이 없으니까 지금. 욕망의 정치를 또 부추기자는 거 아닌가. 제2의 뉴타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